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뵙습니다. 저는 신한투증권의 황유현 PB팀장이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대표님, 김대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되겠습니까? 네. 네네. 별일 없으셨죠? 별일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좀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예. 제가 이제 장중에 좀 한가할 때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처에게도 전화를 자주 합니다. 좀 귀찮을 정도로. 제 처가 오늘 전화 통화해서 이번 주 주말에 소고기 먹으러 가자 하더라고요. 웬 소고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식을 해서 좀 돈을 벌었답니다. 저는 주변에 제가 사모님이? 아는 사람이 주식 투자하는 거를 썩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죠. 사실. 특히 제 처 같은 경우는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제가 이 시장에 한 3년 있었지만 주식 투자가 무엇이고 주식시장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살다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이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는 신념 아래 주식을 한번 투자해보겠다라고 생계형으로 전업이네, 전업. 그래서 주식 투자한 지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시드머니 한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했습니다. 근데 그 황 팀장 혹시 그 아내분이 주식 투자 하시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우리가 그 운전을 이제 와이프에게 알려줄 때 많이 싸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왜 샀냐 왜 팔았냐 굉장히 많은 코칭을 하다 보면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고 당연하죠. 싸움의 원인이 되거든요. 뭐든지 다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왜 배꼽을 잡아서 웃었냐면 이번 1, 2월 달에 한 30% 정도 수익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순 계산으로 해서 1,000만 원 투자했으니까 3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됐구나. 당연히 소고기 먹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무슨 종목으로 그렇게 수익을 냈는데 했더니 뭘 사고 팔았답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은 뭔데? 그건 절대 얘기할 수 없다랍니다. 아니 왜 얘기할 수 없는 건데 어떤 종목이고 지금 플러스 몇 프로인데 물어봤더니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원금이 되면 1,300만 원인 거고요.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이 난 금액이 300만 원. 그러니까 완전 중국식 계산이죠. 그 내용을 이제 판단해 보니까 지금 잘해야 원금일 것 같고 잘못하면 마이너스인데 본인 생각은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이 난 금액이 나의 수익이고 마이너스가 난 까진 거는 어차피 이거는 원금까지 나중에 올라올 거니까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계좌 잔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주식 잔고를 보면서 뭐 특정 종목이 마이너스 30%고 특정 종목이 마이너스 50%고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절대 자산으로 평가를 해서 내 손익을 판단. 그렇죠. 총잔고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50%가 난 종목도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는 거죠. 50% 났어도 총잔고만 플러스면 손절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손절이 나가는 건데 종목별로의 수익률을 판단해서 이 종목은 많이 손해봤으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총 잔고로 총잔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돈 버는 거거든요. 그 이제 추세 추종하시는 분들의 위험 관리, 뭐 매매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자금 관리잖아요. 자산 관리, 그 잔고 관리, 계좌 관리인데 결국은 그 계좌 관리를 총 잔고 기준으로 해라. 그 말들이 다 대부분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선배들이 그러죠. 주식 투자는 별게 아니고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고 리스크 관리와 계좌 관리이다. 계좌 관리는 자금 관리라는 거죠. 두 가지만 할 줄 알면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번다. 맞습니다. 이게 결국 돈은 시장이 벌어다 주는 거고. 될 때 많이 벌고 잃을 때 조금 잃고 그게 이제 계좌 관리에 들어가는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사실 리스크 관리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물 뭐 매도를 하기도 어렵고 뭐 옵션으로 뭐 해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손절매 스탑로스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게 두 가지만 잘해도 충분히 주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죠. 근데 내가 팔면 꼭 오를까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계좌가 좀 어려운 경우에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소고기는 안 될 것 같고요. 뚝배기 소불고기 그거나 먹어야 돼. 뚝불 그거나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이제 농담은 다 했고 이번 주 시장 어떠셨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저는 진짜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오늘 딱 3시 반 딱 지나니까 그대로 저는 의자에 퍼졌어요. 오늘 통화도 한 60통? 뭐 이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사고 팔고 사실 엄청 많이 했고 네. 이번 주 사실 수요일 종가만 봐도 네. 이제 주식시장 끝났나? 근데 또 어제 보니까 뭐 하면 되지 뭐. 또 그렇고 오늘은 또 반대인가? 아주 그냥 퐁당퐁당 요즘에 특히나 시장 타이밍 맞추기가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시장에 대한 예측을 많이들 하고 저도 노력을 뭐 큰 시나리오는 짜서 가지만 네. 지금 시장에 대한 전망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2차전지 주식들 뭐 거의 뭐 하늘 솟을 것처럼 갔지만 오늘도 완전 또 반대 분위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계속 사실 뭐 변동성 구간이라고 지금은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시장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의외로 이번 주 시장 같은 상황이 굉장히 쉬운 장입니다. 네. 예측이 굉장히 쉽고요. 네. 퐁당퐁당 쉽다. 네. 흐름이긴 하지만 이 퐁당퐁당 타이밍을 잡아내기가 아주 쉬운 장의 내용입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감이나 느낌이나 차트를 보고 잡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와 수치를 보고 잡아낼 수 있는 아주 쉬운 장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시장을 이제 접근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가끔 이제 선물 옵션 관련해서도 중요하죠. 잠깐 얘기를 하고요. 기관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얘기를 합니다. 시장의 추세를 잡거나 방향성이 나왔을 때는 프로그램 매매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맞죠. 네. 박스에 갇혔을 때 이 박스 상황을 가지고 프로그램과 연계된 차익거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내일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모레장까지는 예측이 불가하더라도 내일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장 마감 근처에서 내일은 기관이 살 것 같다. 내일은 기관이 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특히 최근 장을 보게 되면 퐁당퐁당이면서 기관이 사는 날은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종목들이 확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기관이 파는 날은 또 전체적으로 또 위축되는 과정에서 시장 상황이 나타납니다. 딱 최근 이번 주 흐름이죠.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그걸 하신다는 거죠? 네. 오늘 아주 재료를 봤더니 엄청 많으면서도 어려우면서도 좀만 사실 알게 되면 아주 시장에 도움이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말씀 나눠보시죠. 일단 오늘은 장 마감 수급을 보면 오늘 되게 시장 흐름은 어렵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수 기조로 끝났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아서 그렇고 기관은 매도로 끝났고 그리고 선물에서는 막판에 찔끔 장중 내내 매도 유지했지만 막판에 순매수로 전환해서 끝났습니다. 순매수 끝났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주가가 조금만 빠지면 또 훅 빠질 거 아니냐 그런 전망들 예상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순매수한 것들 외국인들의 작년 1월부터 투자별 보면 뭐 볼까요? 이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순매수한 외국인들이 17조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산 거 보면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 변동성 정도이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어젯밤 미국 시장 많이 빠졌지만 우리나라 뭐 이 정도면 사실 잘 버텼다 생각하거든요. 종목별로 괜찮은 종목들도 많이 있었고 오늘은 뭐 성장주들이 빠졌지만 가치주들이 또 튀어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의 해석 이제는 사실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넘어서서 노랜딩 들어보셨습니까? 뭐 들어봤습니다. 노랜딩. 경기 침체는 없다. 바로 골디락스로 이어져서 간다. 골디락스는 알죠. 그거 간다. 노랜딩 얘기가 또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판단을 미국에서 이제 그 협회에서 하지만 한 6개월 뒤에 우리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한 올 여름쯤 가서 2022년 말이나 23년 초가 경기 침체였다라고 하고 주가 올라가면 그동안 현금 바닥에서 주식 못 산 사람들은 그럼 어떡할래? 그런 케이스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떠나져 있지 말자. 시장에서 현금 다 팔고 우리 그거 자체가 주식을 다 팔고 현금을 100%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시장을 맞추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하고 그리고 하나가 또 뭐였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리고 시장의 심리가 너무 극단으로 갔을 때 경기 침체 그리고 너무 상승에 대한 전망 이게 양극단으로 갔을 때 결국 반대 포지션이 나온다 하는 게 이번에도 사실은 뭐 앞으로 변동성 좀 나오긴 하겠지만 외국인들 수급 봤을 때는
작년 같은 어려운 장은 올해는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아까 사모님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은 좀 괜찮았잖아요. 매매하기도 좋았고 지금 그런 흐름들이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조정 시에는 매수하자. 그런 의견들이 이제 또 나오고 있고 지수 전망치들을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최악은 지나간 흐름, 주식을 100% 채우지는 못해도 분명히 매매할 수 있는 정도의 장.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2019년도에 2018년 이후에 2019년도와 비슷한 흐름의 장이 올해 펼쳐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종목 간에는 지수는 별로 한 요 정도 2,400 언저리에서 계속 뺑뺑 도는데 좀 종목은 분명히 스타 플레이어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안에서 어떻게 종목을 피킹하고 또는 시장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힌트를 오늘 알려주신다는 거죠. 네, 제가 말이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뺏기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쏟아내고 그다음에 대표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쭉 끌고 가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시장의 전환 포인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그 내용은 해외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번 달 말 그리고 다음 달 초에 그 파월 의장이 그 청문회에서의 연설이 있습니다. 2월과 8월 1년에 2번 청문회 연설이 있거든요. 매년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시장의 전환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직 일정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 임시 국회 의회가 열리는 이제 일정이 나오고 여기에서 아마 그 의회 청문회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월 23일, 4일 이때 이제 의회 청문회가 있었고요. 그 전해 같은 경우는 3월 1, 2일 정도에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월 말이니까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 정도에서 이제 의회 청문회에서 파월이 시장에 대한 경제에 대한 앞으로 전망에 대한 메시지들을 얘기할 것이고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메시지의 센스가 시장 친화적인 부분으로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회 청문회에서의 메시지는 경기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의회 청문회 일정 2월 말 정도 선에서 미국 시장의 전환점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첫 번째 해외 시장 동향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와야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 흐름이 진행됩니다. 맞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환율에 의해서 시장 그 스탠스를 만들어 간다라고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에 환율이 1,200원 저점에 1,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맞죠? 오늘 1,300원이 고점 라인입니다. 만약에 1,300을 돌파하고 더 가더라도 이 구간에서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은 1,300원에서 흔들흔들 하면서 꺾이는 것을 확인했을 때 이때부터 기관들이 매수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1,300 오늘 장 기준으로 한번 찍었고요. 다음 주 초에 한두 번 더 찍어주면서 꺾인 포인트가 나온다라는 시점에서 기관이 전략적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다음 주 중반 이후 주 말 정도 선에서 시장에 어떤 그 반등 모멘텀의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다음 있다는 주가 굉장히 기대되네요.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기간 동안에서는 퐁당퐁당 장세 성격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내일장에서 내가 가진 종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주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의 내용을 보시면 좌측과 우측에 이제 그 매매 집계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매매 집계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매매 동향입니다. 여러분들이 HTS에서 많이 보시는 내용이죠. 특이하게 보려면 딱 두 가지입니다.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일 때 선물 동향의 포지션 상황을 판단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물, 그 선물하면 보통 망한다라고 많이 얘기 들었는데 어려운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지수를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3달 뒤에 종합지수를. 그래서 전체 시장에 있는 코스피 200 종목을 합산해서 지수화시킨 겁니다. 이거를 다 모아서 이걸 지수 산정화해서 이걸 가지고 게임하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고 내 자산 파이가 커졌다라고 하면 선물로 많이 넘어갑니다. 왜? 판단하기가 쉽기 때문에 딱 하나의 상품에 홀이냐 짝이냐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선물 투자로 대부분 넘어가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 대비해서 파이가 더 큽니다. 하루 결제 대금이 한 30조 정도 되고요. 내가 100억이든 200억이든 500억이든 일시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장의 버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 선물로 대부분 넘어갑니다. 시장 상황을 판단해서 흐름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네. 무리하게 운용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깡통이 나고 그렇죠. 손실을 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위험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선물은 정확하게 제로섬입니다. 내가 벌면 누가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수익이 나면 다른 사람, 제3의, 제2의 어떤 사람이 손실이 믿어야죠. 나야 됩니다. 네. 그래야 제로섬이 돼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페어한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물 시장 동향을 판단해서 내일장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페어라는 말이 걸리네요. 진짜 페어입니까? 증권사에서 저기 피를 받죠. 그거 빠져야 됩니다. 저는 페어하다기보다는 결국 외국인들이 만들어가는 판에 놀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갈수록 드는데 잘 알면 안 놀아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얘기하시죠. 어떤 포인트를 이제 짚으셔야 되냐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12,000계약의 선물 매수를 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12,000개를 매수하면서 시장에서는 선물과 코스피가 있습니다. 선물이 항상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콘텐코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왜? 3개월 후에 지수를 맞추는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선물이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위에 있어 가격이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편차가 기간이 많이 남으면 편차가 크고요. 그렇죠. 만기로 갈수록 한 점에 0에 수렴하게 같은 가격으로 수렴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월물은 3월물입니다. 3, 6, 9, 12 두 번째 목요일에 결제일입니다. 네. 그래서 3, 6, 9, 12 두 번째 목요일에 선물 지수를 맞추는 게임을 중간에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레드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측면으로의 이해를 첫 번째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12,000개나 되는 엄청난 선물 매수 포지션을 가져갔다. 맞죠. 그럼 선물을 사게 되면 주식이 뒤에서 따라가야죠. 이게 이제 웩도독이라 해서 꼬리가 몸통을 그렇죠. 흔든다는 얘기를 하는데 공격적으로 어제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시장에서의 매매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9천억이니까 네. 이제 규모로는 그렇죠. 꽤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 네. 기관들은 차익 거래라고 하거든요. 기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선물을 매수하면서 끌어올렸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망이었고요. 네. 기관들은 차익 거래합니다. 기관에 보면 증권사에서 주로 차익 거래 팀이라고 있습니다. 이 차익 거래가 뭐냐면 현물과 선물의 괴리율을 이용해서 이 편차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 차익 거래 팀이 각 그 증권사마다 팀들이 따로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연간 한 8조 원 수익을 냅니다. 무위험 차익 거래라고 해서 아비트리지 거래라고 하거든요. 공짜로 돈을 버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증권사 차익 거래 팀들이 아마 회식했을 겁니다. 돈 많이 버는 장이거든요. 이러한 차익 거래 팀들이 선물은 막 올라가는데 주식이 못 따라갑니다. 어차피 한 점에 수렴해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못 따라갈 때 이 공차를 한쪽은 매도하고 한쪽은 매수해서 공차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어제 같은 장 선물이 막 올라가는데 현물이 못 따라간다. 그러면 어떤 매매 포지션을 취할까요? 선물을 매도하고요. 현물, 주식을 막 삽니다. 기관들이. 네. 그래서 어제 기관들이 9천억 가까운 매수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스퀘어 포지션이 돼버리는 겁니다. 주식 때리고 선물 매수하고 이러면 포지션 자체가 제로화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선물은 코스피 200, 그러니까 200개 종목을 합산해 놓은 지수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로화로 가는 과정에서 이 상품 편차를 매매하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어려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쉽게 그림만 보고 이해하실 수 있게 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어떠한 그림이냐면 최근에서의 스프레드입니다. 네. 스프레드를 이제 베이시스라고도 하고 편차라고도 합니다. 뭐 선물과 선물. 괴리율이라고도 네. 하고요. 그냥 네.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격 차이. 네. 만기로 갈수록 그러니까 3, 6, 9, 12월 두 번째 목요일 날짜에 한 점에 수렴하지만 이 과정에 가는 기간 동안에 편차가 최초에 상장됐을 때는 1포인트 정도 벌어졌다가 점점 줄겠죠. 왜? 이자율에 연산된 선물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월 두 번째 목요일이면 대략 한 15일 정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3개월 내에서. 그러면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스프레드, 편차, 베이시스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0.5 수준이 현 시점에서의 적정 수준에서의 스프레드입니다. 0.5 수준이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익 거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현물을 사고 주식을 팔거나 주식을 팔고 선물을 사더라도 이 차익의 수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노가다입니다. 힘듭니다. 물론 기계가 다 매매하지만 하지만 이 편차가 좀 벌어지면 무이용거래 그렇죠. 찬스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대체 상품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그 제로 포지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장주가 계속 운용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매매를 합니다. 한 회사마다 조 단위로도 거래를 할 겁니다. 양쪽 포지션을 상태를 보게 되면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14일이죠. 14일에는 이건 30분 봉입니다. 지금. 네, 10분 봉입니다. 이 체크가 30분 위에. 30분으로 되어 있네요. 14일에 보면 3천억 기관이 매수를 했어요. 네. 그리고 15일에는 기관이 7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이죠. 8천억 매수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3천억 매도했죠. 제가 아까 좀 전에 지금 현 시점에서 기간이 15일 남은 지점에서 편차는 베이시스는 괴리율은 0.5포인트가 적정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적정 수준을 위로 벗어느냐 아래로 벗으냐에 따라서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그렇죠. 전략이 바뀌어집니다. 네. 14일 같은 경우는 이 검은색 점선이 딱 0.5 수준을 제가 딱 기준을 잡아서 체크해 놓은 부분입니다. 14일 같은 경우는 검은색 선 위에서 베이시스가 놀고 있죠. 네. 이렇게 거의 근접했지만 계속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일까요? 선물이 먼저 막 달려간다는 겁니다. 선물을 매도하고요.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확 좋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점선, 검은 점선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반대겠죠. 주식을 매도하고요. 선물을 삽니다. 이 과정입니다. 이 편차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계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일에는 3천억 매수하면서 시장 좋았고요. 15일에는 7천억 매도하면서 시장 안 좋았고요. 어제는 지금 보시면 이 점선 아주 상단부 위에서 많이 놀죠. 3천억 매수했을 때 시점에서의 편차보다 어제의 편차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 편차의 과정에서 어제는 8천억의 대량 매수를 한 겁니다. 특이점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시장이 변화한 거 아닙니까? 재료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스프레드 과정에서의 매매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제 장 딱 끝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종가 수준에서의 상황을 딱 판단해서 내일장, 그러니까 오늘장이죠. 오늘장 지수는 하락할 것이다. 왜? 이게 어제 데이터이거든요. 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장 마감 근처로 가면서 어제 기관이 8천억, 9천억을 매수하면서 장 마감 근처에서 선물과 현물의 스프레드를 제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격을 보면은 코스피 200 지수가 324.10으로 어제 종가 마감했습니다. 선물 지수 또한 324.10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0.5 정도의 서로 간의 편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붙어버렸죠. 그러면 오늘 아침부터 기관들은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가 매도합니다. 주어진 조건식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장은 기관이 매도할 수밖에 없는 장이었고요. 그래서 시장은 조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한번 보겠습니다. 또 종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기관들이 3천억 규모로 대량의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 나오기 위해서 장 전에, 장 마감 이전에 이 데이터를 떴습니다. 이게 3시 기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연의 내용으로 이제 장 마감 후에 종가가 나온 이후에 이제 가격을 다시 그림을 캡처해서 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건 장 마감 부분이고요. 장 마감 근처, 그러니까 선물은 3시 45분에 마감합니다. 네. 주시장이 끝나고 나서 네. 마감이 좀 더 되거든요. 하죠. 네. 네, 15분 정도 더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마감 근처에서 또 어제와는 정반대로 가격을 확 돌려놔 버렸습니다. 네. 베이시스 그렇죠. 폭이 지금 보시면 이걸 좀 내리겠습니다. 베이시스 폭이 어제 종가에서는 제로에 수렴한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종가 수준에서 0.77까지 확 벌려버렸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0.5 라인이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오늘은 종가 수준에서 위로 확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어떻게 됐습니까? 기관이 아니더라도 기계가 컴퓨터가 인식해서 매수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선물 매도, 현물 매수를 들어갑니다. 아침 초반부터.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미국 시장 크게 관계 없습니다. 네. 이러한 분위기에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시장의 흐름에서 월요일장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장세에서는 이 박스 내에서 움직이는 장에서 특히나 이런 그 베이시스 거래를 기관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일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이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서 전략을 세워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하나 더 궁금증이 생기죠. 전체 시장의 큰 그림은 알았는데 이제 종목들로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런 부분들 이거 뭐 내일 다음 주 뭐 시장 오른다고 한들 네. 내 종목 안 올라가면 아무 의미 없다.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이번 주 목요일 어제도 네. 뭐 급등하기는 했지만 지수는 급등했지만 사실 안 간 종목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종목으로 달려온 김에 네. 한번 쭉쭉쭉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그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외국인 포지션 잠깐 네. 말씀드렸죠. 이 외국인 포지션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건 다음 시간을 넘기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너무 깊이 들어가 좀 버리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렵기 네. 때문에 이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했을 때의 시점에서 시장 상황 변동과 방향성을 잡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잡아가야 되냐? 요거 잠깐 넘어. 기관이 왜 그 1,300원 고점 찍고 꺾일 때 주식을 매수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1,300원 라인이 굉장히 큰 저항입니다. 1,444원까지 갈 때의 돌파되었던 지점이고요. 내려왔을 때 한번 지지됐던 가격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부딪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희망하고 있는 꺾인 포인트가 나왔을 때 이때 기관들은 전략적으로 매수합니다. 이때 주식시장이 좋아집니다. 지수의 불장은 아니겠지만 시장에서의 상승이 완만하면서도 꾸준하게 그 가격 흐름이 진행되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종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머징 마켓, 신흥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주식시장이 훨씬 상당히 좋죠. 좋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끝난 어제 그리고 오늘 끝난 국가별로의 주시장인데요. 한국 어제 강세였고요. 멕시코, 브라질, 그다음에 베트남, 홍콩 이런 국가들의 그 주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면에 선진국 시장들은 비교적 약한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코스피 시장만 나와 있지만 코스닥 시장이 지금 글로벌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YTD로. 네. 연합산 수익률로는. 코스닥을 많이 설치하지 않아서 여기 보시면 이 기사 보시면 MSCI 지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MSCI 지수 말씀드리기 전에 MSCI 지수의 원 명칭이 모건 스탠리 지수죠. 네, 그렇죠. 미국은 참 우리나라하고 기업 문화가 달라가지고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가 있고요. JP 모건 체이스라는 회사가 있죠. 회사 관계 어떻게 될까요? 같은 모건이 들어가는 모건.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 그러니까 JP 모건의 풀네임은 JP 모건 체이스라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은행입니다. 그렇죠. 상업은행이죠. 증권 업무도 하고 오래된 역사가 100년이 넘었을 겁니다. JP 모건 체이스는 JP라는 사람과 모건이라는 사람과 체이스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입니다. 둘이 합자로.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주의 아들 손자들이 회사에 계속 경영을 했죠. 그래서 모건의 손자가 JP 모건 체이스에 다니다가 모건의 손자 사이하고 나와서 만든 게 모건 스탠리입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사이하고 만든 회사가 그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 스탠리인가요? 예, 사이가 스탠리입니다. 맞네. 네, 정확히 스탠리입니다. 사이 하니까 더 생각나는데 우리나라에도 기업들 보면은 사이들이 운영하는 회사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삼성가에도 전주 지역에 공장이 있고 여기도 제지 한솔 제지.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이제 사위가 하고요. 대표적인 게 그 동양그룹이 사위 깨서들 다 동양그룹 창업주가 이양구 회장님이실 겁니다. 그리고 물려받은 그 분이 현재현 회장님이 이제 왜냐면 그 회사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계열사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현 회장님이 이제 물려받으셨고 그 오리온 그룹 아시죠? 오리온의 담철곤 회장님이 동양 현 회장님의 또 사위입니다. 사위의 사위죠. 이렇게 사위들이 연결되어서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네, 거기까지고요. 이 모건 스탠리 지수 이제 그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15년째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야 된다는 그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는데 그럼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뭐가 달라지냐? 어마어마 신세가 펼쳐집니다. 패시브 일단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외국인들 패시브 자금들, ETF 자금들이 당연히 들어오겠죠. 규모를 한번 말씀드리면
MSCI 지수에 편입되어서 운용되는 자산이 대략 1경입니다. 1경. 1경이면 네. 만조죠, 만조. 네. 만조입니다. 네.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네. 모든 주식시장의 시총을 다 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진짜. 대략 100경입니다. 100경. 네, 100경 네. 정도 되고요. MSCI 지수를 추종해서 운용하는 자산이 1경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1경. 네. 그러면 MSCI 지수의 국내 그 편입 비중이 선진국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 지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신흥국 네. 지수에 편입돼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신흥국. 예, 네. 선진국 지수에는 한 23개 나라가 있고요. 네. 신흥국에는 한 27개 나라가 있습니다. 신흥국 당연히 선진국 지수는 미국이 한 절대 다수 한 60% 그렇죠. 정도 차지하고 네. 있고요. 그 신흥국 지수에는 중국이 한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한 12% 차지합니다. 네. 그러면 이걸 쭉 1위부터 그 한 나열이 50위까지 나열해서 네. 우리나라가 차지한 위치에서의 비중이 얼마냐 봤을 때 우리나라는 대략 2% 정도가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네. 선진국, 개발국 다 합쳐서 네. 판단해서 2% 정도거든요. 네. 1경의 2%면 대략 한 20조 정도 네.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 해외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냐를 네. 추산해서 판단을 이제 그 약식으로 해보면 그 신흥국 대비 선진국은 한 3배 정도 투자 자산 규모가 늘어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MSCI 지수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자산이 20조 정도 되거든요. 20조인데 선진국으로 편입되게 되면 20조가 60조가 되는 거죠. 물론 60조가 한 번, 40조가 한 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렇죠. 네. 일시적으로 한 1, 20조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을 두고 2, 30조, 40조까지 추가로 진행이 돼요. 네. 그러면 지수는 2,350 내지는 2,400까지 올라갑니다. 2,400? 예. 3,400. 3,400. 그죠. 네. 깜짝이야. 네. 3,500 내지는 네. 4,000까지 네. 가게 되는 겁니다. 지수가. 그래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우리나라에게서는 어마어마한 이제 그 호재이고요. 네, 이제 올 6월달에 재도전을 한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대 담론만 얘기했고 좀 네. 들어와서 네, 시장 관계된 다시 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들어오세요. 네. 이번에 2월에 그 MSCI 지수 조정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재조정. 네. 2월, 5월, 9월, 11월 이렇게 4번이 있을 겁니다. 네. 2월하고 9월은 반기고요. 그렇죠. 5월하고 11월은 분기입니다. 분기. 네. 근데 여기서 뭘 조정하냐? 종목 간의 조정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 간의 조정도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2월 말에 딱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2월 한 달 내 동안에 종목에 대한 편입 비중을 계속 바꿔나갑니다. 네. 그리고 2월 말에 확정을 딱 짓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2월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MSCI 변경 관련해서 편입할 종목들 또 퇴출할 종목들 비중 줄이고 늘리고를 운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앞으로의 시장의 전망과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외국인의 의도와 방향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쉽게 우리가 외국인이 2월장에 뭘 샀는지를 보면 그렇죠. 정확하게 판단이 되겠죠. 그렇죠. 외국인이 2월장에 산 종목들 한번 벌써 판단해 보겠습니다. 2월에만 1조 8천을 네. 샀습니다. 종목을 한번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제일 많을 거고. 상선은 네. 당연히 많고요. 네. 제가 이제 이 블락 처리를 이제 블록으로 처리한 게 이제 네. 붉은색은 가치 섹터입니다. 네. 그리고 검정색은 성장 섹터입니다. 네. 외국인이 MSCI 지수뿐만 아니고 2월장에서 많이 샀던 한 달 동안의 네. 기간입니다. 2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입니다. 네. 순매수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특이합니다. 네.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제일 많이 산 건 당연하고요. 그렇죠. 그 외에 가치주 종목들을 보면 그렇죠. 현차, 기아, 모비스, 삼성엔지니어링, 하나으로스페이스, 이마트, 오리온, OCI, 롯데케미칼, 하이브, 현대로테, 삼성 요 가치주에 있는 종목들을 대부분 많이 편입을 했습니다. 반면에 성장 섹터에 있는 LGsol루션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 딱 두 종목이고요. SI가 성장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기전자 쪽에 포함된 기술 추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 섹터가 정확히 아닙니다. SI를 굉장히 많이 샀네요, 의외로. 네, SI 많이 샀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전체 종목에서 종목 사는 구성의 종목들이 2월장에서 가치주를 샀습니다. 네. 대부분 가치주 편입했어요. 앞으로 장상황도 가치주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여진다는 측면으로의 전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움직인 종목들입니다. 가치주 애매하죠. 뭐냐? 제가 예전에도 가치주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회사가 계속해서 돈 벌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 성장주는 대박이 나는 회사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 이것만 성공하면 대박이 나서 회사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이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R&D에 투자를 하는 회사들입니다.
나중에 성장하기 위해서. 근데 이 성장주들은 금리가 변함에 있어서 회사의 조달금리, 금융비용이 부담이 그렇죠. 크게 되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R&D 투자를 못하게 되고 회사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는 시기에서는 성장주들이 좀 정체됩니다. 그렇죠. 반면에 가치주들은 대박은 아니지만 매년 돈을 벌기 때문에 회사에 유보된 자금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은행 돈 안 빌립니다. 그렇죠. 내 돈으로 M&A 하고요, 사업 다각화하고요, 새로운 그 공장들을 공장들 그렇죠. 저기 놓습니다. 이때의 시장 테마가 뭐냐? M&A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어떤 내용에서의 시장 이슈가 있었나요? M&A, SM, M&A죠. 회사가 돈이 있으면 물론 경영권 싸움에 M&A도 있겠지만 이런 경영권 싸움의 이면에는 M&A 이슈가 시장의 화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이나믹 로보틱스 종목도 삼성에서 투자한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M&A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합병인 겁니다. 그래서 가치주가 움직인 장에서는 이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또는 M&A 인수합병을 한다든가 또는 회사를 크게 키운다든가 이런 내용의 이슈가 시장에서 확 부각되면서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 지수는 안 좋았습니다.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가치 철강이죠. 포스코 어제 이제 후판 가격 철강 가격 인사한다는 이제 이슈가 나와서 재료의 신고가를 가기 앞서서 시작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오늘 밀리긴 했지만 추세 그렇죠. 뚫고 갑니다. 그리고 조선주인데 저는 조선주 이렇게 평가합니다. HMM이 조선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건설주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부동산 가격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을 하는 건설 업종이 아니고 플랜트 사업을 하는 건설 쪽의 종목들이 주가가 좋을 것이다. 오늘 IS 동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가가 강했죠. IS 동서 좋았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회사보다도 토목 건설 이런 큰 공장 오피스텔 이런 걸 짓는 회사들의 주가가 좋아집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건설 섹터에서는 이제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 이 토목과 플랜트 쪽이죠. 그리고 조선 쪽에서 HMM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HMM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흐름의 모습에서 긍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형태의 모습이고요. 삼성엔지니어도 오늘 고점에 약간 밀렸지만 박스 돌파했습니다. 신고가 2주 전에 그렇죠. 우리 둘이 좋다고 그렇죠. 신고가 가고 있는 가고 있죠. 오늘 통곡의 벽을 넘었어요. 드디어 28,000원. 좀 밀렸지만 그게 없습니다. 밀렸다 올렸다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석유화학. 오늘 석유화학이 대한유화,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그렇죠. 전통 석유화학주들. 그러니까 석유화학을 얘기하시면 LG화학은 석유화학 아니야?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맞는데 있습니다. 화학업종은 화학업종인데요. 우리가 세분화시켜서 석유화학이라고 단일업종으로 만들어 온 것은 원유를 가공해서 필수재를 만드는 겁니다. 납사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들을 만드는 회사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계속 써야 되는 물건이죠. PT병, 생수병, 일회용품들. 이거를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가 석유화학 업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업종에서 종목들이 오늘 시장 조정 불구하고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 오늘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비교적 견조한 흐름에서 기아 같은 종목, 제가 대표 종목, 제가 이제 현대모비스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좀 무겁지만 기아 같은 종목 좀 가벼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가치 중에서 유통주는 마트니 백화점이니 등등의 유통주인데 물론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변화하긴 하지만 우리가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마트 안 갑니까?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또 어디 움직이지 않고 이러지 않습니다. 코로나 좀 특수한 케이스죠.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았죠. 그래서 유통주도 가치 섹터입니다. 그래서 가치 섹터에서 이마트 주가 보시게 되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방향성은 이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도 전략적으로 향후의 장세를 가치 섹터의 종목들이 가는 장으로 판단해서 2월 장에서 이 가치 섹터의 종목들을 계속 매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지금 패턴의 종목들 가치 섹터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가는 매매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움직였던 많은 종목들이 있겠죠. 저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저는 멀리 가는 투자를 합니다. 좀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시간을 투여해서 좀 멀리 갈 수 있는. 대부분 그게 어떻게 보면 편한 투자가 될 수도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빨리 가는 투자보다도 멀리 가는 투자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를 보고 그 트렌드를 읽어가면서 종목으로의 그 끌고 가는 진행으로 이런 투자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투자 방법은 어떠한 투자 방법이든 주시장에서 수익만 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어렵습니다. 빨리 가는 투자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봐도 그렇고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언론에서 막 나오는 종목들 그때 딱 보고 따라가면 딱 꼭지입니다. 그리고 꼭지에서 뭐냐? 내가 손절이나 대응을 정확하게 한다라면 좋겠지만 딱 물려버리는 게 대응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느리더라도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의 투자 방법이 어떠한가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분위기, 트렌드,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매매에 대한 그 체크 포인트로서의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한번 쫙 달려왔습니다. 경주마처럼. 저도 굉장히 많이 동의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그리고 뭐 사실 특별히 뭐 뷰를 바꾸신 게 아니라 계속 해왔던 말씀들에 대한 연장선상이고 거기다 이제 MSCI 재료까지 이제 요거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올 하반기면 이렇게 되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17조 샀고 거기다 추가적인 수급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경기 침체 아까 말했던 노랜딩이 진짜로 올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이번 주에 페드워치 잠깐 봐볼까요? 말 나온 김에 잠깐 그 전에 가치 섹터에서 하나의 업종을 지금 체크를 못하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가치 업종에서는 아까 말 철강, 자동차, 조선, 건설, 유통이 있지만 여기에 저퍼가 있습니다. 저퍼주. 지난 이전 시장에도 말씀드렸던 일신방직 같은 종목들 회사에 돈 많습니다. 쌓아놓은 돈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경기 불황일 때 이 돈을 가지고 사업 다각화, M&A, 기타 확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오늘 최근 상황에서 주가 많이 올랐죠. 오늘 올랐는데 거래가 안 됩니다. 이런 종목 어렵죠. 바닥에서 내가 조금씩 모아서 미리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올라갈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 종목을 판단하실 때 저퍼주, 퍼가 낮은 PER이 낮은 종목들을 일단 세팅을 하셔서 회사 가치와 흐름을 봐서 계속 기고 있다. 그러면 시간차를 두고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들어가서 좀 기다리는 요 길목 찍기 식으로 하는 것도 가치주 하나의 섹터로 우리가 잡아서 판단하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가치주라고 볼 수 있는 게 의류 쪽도 마찬가지. 근데 사실 의류 재미없기는 하거든요. 재미없기는 한데 최근에 뭐 영업무역이라던가 영업무역은 이제 의류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무역 이제 우리 흔히 아는 노스페이스 같은 이제 브랜드 갖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스노피크 브랜드 갖고 있는 그쪽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사실 겨울이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 겨울 의류는 언제 수주라기보다는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겠냐면 여름부터 나오잖아요. 미리 미리 나가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떤 쪽을 공략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름 의류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한세 시럽이라던가. 오늘 한세 시럽 최근에 흐름들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한세 이제 단기 신고가 가는 흐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뭐 태평양물산 뭐 이런 OEM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들도 되게 항상 싼 회사들이에요. 실적 대비 보면 뭐 PBR, 뭐 PER 봤을 때 다 싼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 쪽도 공부해 보시면 왜? 태평양물산 저희 태물태물 했었거든요. 주가가 1,800원이네요. 요즘 시가총이 좀 작긴 합니다. 일단 이런 아니요, 이게 있고. 예전에 4, 5만 원 했습니다. 저 매매할 때. 엄청 오래전이신가 봐요. 저는 사실 요 가격대에서 매매를 최근에 많이 매매를 해가지고. 그렇구나. 또 그렇고 뭐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지금 가치주들이 다 접어가긴 하니까. 하고 성장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면 성장주들은 사실 비싸야 좋은 거거든요. 비싸야 그리고 밸류도 비싸고 가격도 비싸야 좋습니다. 그게 또 사실 잘 안전해요. 왜냐하면 성장주들은 밑에 있다거나 아니면 뭐 밸류가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면 성장주의 매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리포트로 흔히 말하는 저퍼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장은 멈춘 거 아니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가치주들도 지금 충분히 된다. 근데 올해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올해 시장은 일단은 변동성 이제 의견이 쫙 갈려 있잖아요. 상승론자들과 하락론자의 의견이 팽팽하게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구간들이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구간. 그러면
퐁당퐁당장. 네. 그래서 많이 빠진다고 걱정할 것도 없고 너무 오른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익, 꼭지에서 팔고 밑바닥에 사겠다. 그 생각만 좀 줄이시면 구간 말대로 잘 하시면 저는 올해는 좀 작년만큼 어려운 시장은 아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이번 주에 CPI하고 또 지표가 이제 어젯밤에 발표를 했는데 이제 페드에서 추정하는 금리 이제 예상치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 4.75인데요. 네.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5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대신에 올 연말 보면 요 연말에는 예전에는 사실 4.75나 5 여기가 비슷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보다 더 높아질 걸로 일단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바뀌었어요, 뷰가.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 금리가 3.9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좀 올라왔죠. 네, 금리가 최근에 올라왔죠.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면서 3.9까지, 네. 3.3에서 3.9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약세로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 의견이 금리 인상 계속 추진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꺾일 것이다. 네. 라고 보는 관점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금리 뷰도 앞으로 시장 상황에 대한 대단히 중요하죠. 네, 대단히 중요하네요. 근데 이제 요게 연말 갔을 때의 5에서 5.25, 5.25를 보는 건데 네. 9월 달 정도가 거의 피크입니다. 9월 달 정도가 전망이 5.5까지 나와 있고 네. 9월이 5.5니까 연말에는 5.25니까 어쨌든 연말 가서는 내리는 거 아니냐가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예전에는 4.75나 5가 연말 분위기였는데 네. 지금 한 25bp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발표를 하면서. 근데 이거는 또 다음 달에 있을 CPI 발표 이후에 또 바뀔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상반기 조금 짧게 보면 1분기까지 다음 달 지표까지만 잘 넘기면 일단 올해는 큰 고비는 많이 넘기지 않겠느냐. 그럼 이렇게 따진다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럼 사실 이 하반기에 1분기 정도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네. 결국은 주식시장은 상반기에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올해 주식장사는 상반기에 잘해야 된다. 예, 이게 우리나라 시장 사실 통계 내보면 11월부터 5월까지 잘해야 되거든요. 항상 이때가 좋았고 5월에서 6월부터 11월까지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상반기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상반기가 전체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예, 흔히 말하는 시장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썸머 랠리는 기억이 거의 잘 안 없죠. 납니다. 예, 기억이 안 없습니다. 나요. 썸머 랠리는 거의 없고 연초 랠리가 대부분 많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연초 그리고 연말에 산타 랠리가 아니라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그렇죠. 양도세 이슈 좀 지나고 나서 여기 이제 해소가 완전히 돼버리면 이제 올 연말은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예, 이제 좀 이제 약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거 뺀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썸머 랠리 또는 산타 랠리는 없었고 연초 랠리, 그렇죠. 상반기 랠리가 상대적으로 강한 랠리이기 때문에 수익을 바짝 올해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내려 뭐 항상 잘하시는 분들은 항상 잘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올 상반기에 열심히 저희들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슬슬 사그라들면서 네. 금리 전망 이제 인상치들을 이제 밴드 상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예상했던 시장 좋아지면 분명히 높일 거다. 이게 비단 한국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 마찬가지인데요. 대신에 이제 2월 달에 네. 이제 어떤 전망들이 많이 나오면 2월 달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예, 지금처럼 퐁당퐁당 하면서 오늘 같은 날 조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3월까지 염두 두고 이제 3월 달에 중국 양회 있고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IRA가 이제 발효가 되는 게 발효가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보조금 집행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들이 나는 게 3월, 4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을 두고 한다라고 하면 2월 달에 혹시나 조정이 나오면 매수 기회가 저는 될 수 있을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IRA 수혜로 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친환경 그렇죠. 종목들인데 거기에는 뭐 당연히 2차 전지도 되어 있고 올해는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는 풍력을 가장 탑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CS 윈드 가는 척하다가 딱 네. 봤는데 한번 살짝 제끼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은 CS 윈드 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안 좋았던 게 작년 4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 우리 흔히 빅베스라고 하죠. 네. 예, 포르투갈 인수한 법인에서 나오는 비용들 좀 다 털었고, 그다음에 이자 비용도 좀 꽤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글로벌한 공장들이 있는데 CS 윈드 아시다시피 풍력 타워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타워를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이제 철판 납품 받아서 네. 동그랗게 구부려가지고 네. 세우면 됩니다.
되게 쉬운 간단한 기술이기는 한데도 이거 말씀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근데 해외에서 이게 부러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대요. 이게 생각보다 바람이 세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레퍼런스가 굉장히 제가 쉽게 쉬운 기술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쉬운 기술이 아니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부러진 사례가 있다 보니까 레퍼런스, 그러니까 과거 실적들에 있어서 별로 사고가 없던 기업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4대 메이저 업체, 벨스타스, GE, 그다음에 지멘스 가메사, 그다음에 노르덱스라고 하는 이제 유럽 회사가 있는데 이 4개 회사를 전부 다 이제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주가 CS 윈드 주가 흐름을 보면 박스권이 한 하단 정도에 지금 위치해 있거든요. 예,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강하게 나올 때 한번 지켜보다가 가는 거 아니야? 네, 이건 월봉이고요. 일봉 보면 봐보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리포트를 띄워놨나? 여기 있네요. 이거 제가 만든 리포트가 좀 있는데 풍력 타워가 전체 부품 터빈에서 25% 차지합니다. 4분의 1 정도가 타워가 되고 있고 풍력 시장에서는 이제 해상 풍력하고 대형한데 이제 해상 풍력은 본격적으로 나온 해상 풍력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들이 아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삼강 M&T라고 하는 회사 이번에 SK에서 인수한 거기는 배도 만듭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건설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자 비용이 좀 세요. 근데 저는 만약에 올 연말에 이자가 이제 대출금리 이제 꺾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자 비용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삼강 M&T의 실적이 정말 폭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삼강 M&T 주가를 체크하고 있어요. 이게 금리가 꺾여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주가는 많이 올라가져 있을 것 같고 분명히 전 상반기에는 분명히 기회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배도 만들고 강관도 만들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해상 풍력화 대형화는 이거는 아마 내년까지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이쪽 신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 쪽에서의 화두가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냥 10차 전력 작년에 나왔던 수 기본계획 보면 풍력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도 좀 있고요. 작년에 이슈가 좀 있었죠. 작년에 여기 IRA 발효했을 때 그 전에 먼저 기대감을 먼저 올랐다가 작년에 4번 이제 11월인가요? 그때 지멘스에서 4조짜리 수주가 나왔습니다. 수주가 나오고 이제 며칠 전 이번 주에 이제 IR 했는데 올 상반기에 증설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물건을 수주를 받을 게 있으니까 증설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상반기에 나와 좀 더 땡큐고 만약에 상반기에 증설 공시가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조금은 이제 사봐도 좋은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차라리 오히려 지금 이런 흐름이 이 자리가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오히려 저는 공격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깨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이슈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안전하게 사는 거는 좀 더 올라와서 사는 게 더 편안한 투자고 지금 사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적 추정치 보면 올해 작년이 제일 안 좋았고 올해부터 이제 IR 자료에 의하면 올해부터 많이 개선이 되는 흐름들 작년에 안 좋았던 거 다 털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수주 받았던 것들 이제 실적 잡히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풍력 단지를 만들려면 한 7년 걸리거든요. 5년에서 7년 겁니다. 행정 업무부터 시작해서 땅 사고 하면 이제 그러면 이게 대부분 2020년부터 수주를 받기 이제 이런 풍력 단지들을 건설에 대한 계획들이 많이 나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대략 한 2025년에서 26년 정도 지어지는데 이런 터빈에 대한 수주들은 한 2년 정도 나옵니다. 2년 전이 어디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수주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올 상반기에 증설 그리고 올 상반기에 증설이나 수주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 실적 걱정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CS인드가 전 세계 4대 메이커 안에 들어갑니까? 4대 터빈 만드는 회사를 고객으로 갖고 있고 풍력 타워는 MS가 한 20%로 1위입니다. 굉장하나요? 넘버원. 넘버원이. 넘버원.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은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조금도 한 10년간 이제 IRA로 10년간 2조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때 예전에 하나솔루션도 5년간 8조 받는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IRA가 요게 확정되는 게 3월, 4월인데 IRA를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제 지금 이미 배정된 예산만으로도 전기차 업체들한테 보조금 줘도 끝난대요. 근데 대신에 먼저 받아서 임자. 먼저 받아서 임자이기 때문에 과연 그 보조금 수령을 어떻게 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들. 왜냐하면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 공장이 있어야 이 보조금도 받잖아요. 그렇죠. 베스타스 미국 공장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공격적으로 저는 하단에서 산다 또는 하단 깨지면 추세선 하단 깨지면 매도하겠다. 대략 찍어보면 잠깐만요. 이거 말고 그냥 편하게 그냥 추세선 그어봐도 그냥 여기 딱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 라인입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추세선 하단 깬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한데 한 요 정도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사실 좀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치고 올라가면 그래서 제가 공격적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는 여차하면 손절할 수도 있는. 차라리 지지받고 올라갔을 때 또는 73,000원 넘어가면 그때 따라 붙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종목의 차트는 쉽게 안 깨지죠? 네. 쉽게 안 깨집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일단은 올해 1분기까지는 까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작년에 다 털었고 나쁜 것들. 그러면 올해 1분기에 좋아지면 올해 2분기 실적에 대한 신빙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하반기까지 가보자. 그리고 풍력단지가 좀 괜찮지 않겠느냐. 관련 주식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으로 하는 팬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게 팬이라는 ETF. 다 주가 흐름 다 비슷해요. 이게 팬이고요. 네. 이게 ETF인데 이게 팬이고 그 다음에 이게 베스타스. 베스타스고 이미 좀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TPI 컴포짓이라고 블레이드 만드는 회사입니다. 날개. 날개 만드는 회사. 다 월봉이죠? 요거는 아마 주봉 봤던 것 같은데요. 주봉. 주봉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밀렸죠. 2020년대 요때도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전반적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때도 유동성도 있었지만 정책적인 그 지원에 대한 안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풍력단지들 건설 계획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25년에 지어지면 2023년, 2024년에 수주가 계속 나올 거다. 그러면 풍력주들은 우리나라 2008 이제 수주 산업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2008년, 2009년도 조선주도 수주 받았을 때 움직였던 것처럼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CS 윈드뿐만 아니라 CS 베어링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풍력 관련 성강 MNT까지 쭉 보시면 저는 좋을 거 생각하는데 이제 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요 TPI 컴포짓이 사실 많이 밀렸거든요. 그리고 12달러입니다. 싸죠. 비쌀 때 한 70달러까지 80달러.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대박을 노려볼 좀 길게 보면 망할 회사 아니니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저는 대표님 설명에 뒤이어서 오랜만에 제가 아는 분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3월 달에 이제 있을 뭐 정책 모멘텀들 양의하고 IRA 모멘텀 얘기하면서 갑자기 좀 나왔었는데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단 다음 주 전략으로 자세히 넘어가면 다음 주는 일단은 기관의 매수세에 기대해 본다. 후반부에. 다음 주 수목금 정도의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기관이 시장에 환율이 꺾이고 내려올 때. 그렇죠. 타이밍으로. 그럼 다음 주 만약에 월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 기회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오늘 끝난 선물 지표로 확인해 볼 때 다음 주 월요일에서는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막판에 외국인들 선물도 일부지만 좀 들어왔고. 그렇죠. 베이시스가 확 돌려놨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 미국 시장 휴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이 지금 선물로는 지금 제가 지금 안 보이는데 부디 잘 끝나기를 기원하면서 미국 시장. 무슨 날인가요? 마틴 루터 킹인가? 아니 월요일 날 제가 봤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좀 특이한 날이었습니다. 그냥 월요일 저녁이 쉬는 거죠. 오늘은 미국 시장이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잘 끝난다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은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월화는 우리나라 체력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늘 사실 미국 시장 많이 빠졌지만 오늘 어쨌든 양봉으로 끝났거든요. 미국 시장 모습을 보게 되면 장 초반에 1.5% 하락했다가요. 장이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막판 30분에서 1시간 남겨놓고 쭉 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미국 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이 장이 밀리는 장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확 밀렸다 다시 뜨는 장인지를 볼 때 하루 종일 밀리는 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누군가가 주식을 사거든요. 밀릴 때 매물입니다. 다음날 급반등이나 반등을 못 줍니다. 잠깐 올라도 다시 밀려버려요. 근데 올라갔다가 막판에 1시간 남겨놓고 쭉 밀릴 때 있습니다. 이때는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 못 팔았어요. 그렇죠. 못 팔죠. 그러면 다음날 한번 띄워줄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오늘 장까지 다음 주도 결국은 변동성이 좀 높겠네요. 그렇게 되면 오락내리다. 시장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오늘 걱정했지만 뭐 코스닥 1% 하락했고 코스피도 거의 1% 하락했지만
중요한 건 일단 양봉을 끝났다. 네, 매수세가 이긴 걸로 끝났다. 그렇죠. 거기에 더 중요한 의미를 좀 두고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좀 초반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기는 한데 좀 공부해 보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굉장히 고생하셨고 사실 저도 금요일 이 시간이 되면 거의 기진맥진 이그저스티드가 됩니다. 집에 가서 잘 쉬고 다음 주에 좋은 재료하고 좋은 종목으로 또 골라서 시장이랑 또 열심히 싸워서 이긴다기보다 시장님이 미스터 마켓이 돈 벌어주면 감사합니다. 돈 잃어주면 제가 너무 자만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또 겸손하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고생하셨고요.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죠. 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